대공개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합니다. 에이스 시사평론가 정기남 시사평론가, 국내 1호 메시지 컨설턴트 최수영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선대위 출범하는데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정기남 평론가 아까 진성준 상황실장? 네, 상황실장 들어봤는데 일단 이낙연, 정세균 이분들이 이제 고문으로 초대가 돼서 오늘 연설도 한다고 하는데 연설의 톤이 어떨까 정말 궁금해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워낙 그 연륜도 있으시고 또 경험들이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약간의 어떤 지지층 사이에 있는 위기감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의 지지 연설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예. 과연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울림이 있는 얘기들을 과연 연설에 담아낼지 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네. 컨설턴트가 이제 메시지 전문가니까 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지지 연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낙연 고문, 정세균 고문 이런 분들이 지지 연설을 할 때 네. 어떤 메시지를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까? 그럴 때 저게 진정이다 아니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예측 가능한 건 있어요. 뭐냐? 이게 선대위 출범식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덕담 위주로 할 건 다 예상이 돼요. 그거는 일종의 레토릭이죠. 수사에 불과한 거고 이분들이 뭘 해야 되냐?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안정감을 정말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중도의 확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과격함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아주 뭐랄까 날카롭긴 하되 예.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선들을 자극했던 그런 언행들이 사실은 이재명 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보여줄 것인가. 예. 그분들은 그걸 연설문에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들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진정성과 진정성이지 않은 것의 기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 정치적 수사는 레토릭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례사만 들어봐도 네. 저 주례가 정말 그렇죠.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느냐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하는 얘기인가 영혼이 알잖아요. 없는 것인지. 예. 네. 오늘 한번 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평가를 하지요. 정기남 평론가 또 예. 궁금한 게 선대위 명단은 발표가 됐는데 네. 앞으로 누가 또 등장할까 궁금한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은 이제 오늘 선대위 출범은 당내 인사 중심이죠. 그래서 약간 개문발차 형식으로 현역 의원 169명이 참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메머드급 선대위라고 했지만 실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도 참여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뭔가 좀 여성층이라든지 또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좀 중량감도 있고 또 신선한 이미지의 인물 영입에 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겠는가.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를테면 이번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위 이른바 친문 그룹이라고 하는 저희 과거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지 예. 또 유시민 친노 진영의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든지 예. 이런 좀 그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대위에 합류하게 되는 거냐 안 하는 게 되는 거냐 예. 이런 사람들도 좀 관심의 또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열린민주당은 그러면 선대위에 참여하는 거냐? 뭐 이를테면 당이 다르지만 뭐 어떤 식으로 이걸 결합할 건지 예. 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통합 선대위, 원팀 선대위를 극대화시키는 그러네요. 쪽으로 아마 지금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은 크게 섰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 용광로 선대 하는데 누구나 예견되었던 것 수준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여기서도 눈여겨보는데 뭐 추가 인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예. 보는데 그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거론했던 이른바 삼철 혹은 뭐 이제 유시민 그 아주 친문 진영에서의 빅마우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제가 보기엔 어떤 타이밍,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상승 기류를 탈 때거나 혹은 뭐 약간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거나 이럴 때 아마 전략적인 합류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거나 불식시키는 아마 그런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정진상 그 성남시 정책실장이 비서실 부실장이 됐더라고요. 2017년에 언뜻 떠오릅니다. 그때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양정철 그 원장이 그 당시 이제 비서실 부실장으로 합류했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저는 사실 그런 약간 데자뷰 같은 걸 봤는데 아마 후보의 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중심으로 이제 아마 동심원들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공동비서실장 체제도 제가 사실 좀 처음 봤는데 최인호 박홍근 의원 그 투톱인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머지 기구는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후보가 이제 조직 장악을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른바 세력의 동심원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전초기지는 비서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저는 이 공동비서실장과 박홍근 부실장 체제가 그 정진상 부실장 체제가 약간 사실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요, 정일환 평론가 어제 선대위 명단을 이렇게 봤는데 네. 제가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이 그 전에 이재명 후보 캠프의 7인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민주당 의원들 이분들이 어디에 가 있나 하고 봤거든요. 네. 말하자면 주요 보직에 네. 없어요. 네.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양보를 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하나 들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차라리 전면에 드러나서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전면에 빠지고 실세 그룹이 뒤로 또 빠지면 네. 그것도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이번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이낙연 소위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잠시 어떻게 보면 뒤로 좀 물러나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 얘기했던 정진상 비서실장 같은 정책실장이죠. 예. 이게 비서실 부실장으로 랭크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정진상 부실장이 랭크가 선대위 명단이 안 보였더라면 예.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뒤로 약간 한 발 빠져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명실상부한 원팀이 되려면 어떤 선대위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그 스스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후보가 관심을 갖고 끌어가는 것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캠프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 좀 살펴봅시다.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상당히 그 푸트워크가 경쾌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탁탁탁탁 뛰면서 하는 그런 파이터인데 대체로 보면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이 천천히 가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데 그거를 당에서 받쳐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실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송영길 대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도 요즘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30분씩 후보와 대표가 통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주요 사안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치고 나가고 또 그것을 수습하고 뒤에서 챙겨주는 역할은 아마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여하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캠프가 큰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뭐 100만 원 또 주 4일제 근무 이런 것들은 당하고 미리 상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나오진 않았죠. 또 그게 이재명 후보 스타일과도 맞지 않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과연 일반 우리 지지층, 소위 이른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는 달리 소위 중간층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결국은 여당의 대선 후보가 국가 재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당정 협의도 없이 불쑥 던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저게 설득력이 있는 건가? 또 소위 이른바 국가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최수영 예. 컨설턴트 보시기에 이런 부분 앞으로 문제 안 될까요? 문제가 되는데 다 계산이 있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거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스타일이 이제 예. 이재명 후보 스타일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동격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쪽을 가야 하는데 거기가 어려우니까 서쪽을 공략하는 이른바 저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다고 봐요. 실현 가능성보다는 뭘 노렸느냐. 뭔가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은 둬야 되겠는데 청와대하고 싸우면 이건 지금 곤란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40% 가는데 싸우면 곤란하니까 엄한 홍남기를 건드리는 거죠. 관료를 직격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해가는 그런 전략들. 예. 그러면서 또 음식점 총량제, 뭐 주 4일제 이렇게 정말 튀는 발언으로 주목도를 딱 높이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중도가 싹 솔깃할 만한 이슈를 딱 전환하고 이런 지금 이른바 성동격사 전략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정권 교체인가 정권 승계인가도 헷갈리게 하고 예. 이게 권력 교체는 맞긴 맞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다음 끼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인가 이런 어떤 이제 성동격사 전략을 가기 때문에 예. 당이 사실 당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집권 여당인데 그런 점에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성동격서 전략을 좀 쉽게 말하면 아리까리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최수영 평론가 눈에 보인다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영악하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영리한 있다. 거죠. 영리하게 하고 있다. 예. 나비처럼 이렇게 또, 날잖아요.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지금 일단 그런 이슈 같은 거 던져가지고 화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주자고 하는데 야당이 쉽게 반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재난지원금은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받아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톡톡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어떤 뭐 소상공인 일용직 어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두터운 손실 보상 이런 예. 것과 함께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뭐 가슴을 좀 울려낼 수 있는 하나의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얘기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기남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민주당 살펴봤고 국민의힘 첫날 투표율이 43.8%, 이준석 대표가 서버가 터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최수영 네. 평론가 이준석 대표가 70% 투표율 넘으면 탄수화물을 뭐 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왜 탄수화물을 끊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살 좀 빼야 할 필요를 느꼈나 보죠. 근데 괜히 뭐 머리 자르겠다 혹은 뭐 머리카락 자르겠다 뭐 이거 이렇게 센 공약했다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예. 회복 탄력성이 좋은 체중으로 아마 시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별로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던데. 그러니까 뭐 근데 뭐 본인은 탄수화물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해야 되면 쉬운 걸로 하자. 쉬운 걸로. 쉬운 걸로 하자 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남 평론가 탄수화물 파는 분들 안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식당 요식업계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무튼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 70%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70% 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 70%라면은 지금 57만 명 가운데 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건데 글쎄 제가 전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5에서 7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문제는 70% 가까운 투표율이 나올 경우에 네. 지금 이제 당심은 뭐 윤석열, 민심은 홍준표 쉽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누구한테 유리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아전 인수를 해요. 예. 아전 인수하는데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는 그러니까 민심이 당심을 견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세가 자기가 민심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당심도 자기가 지지 않는다. 그 근거로 여기 이준석 대표 이후에 늘은 사람들 가운데 20에서 40대가 27%에서 34.5%로 늘었고 지역은 수도권이 증가했다. 이걸 지금 예. 데이터로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이제 또 함정이 뭐냐. 전체 57만 명 그러면 이 책임당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이 65.5%입니다. 예. 그리고
경북, 경남 등 이른바 영남당원 비중이 43%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30에다가 여러 가지 지역까지 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량은 여전히 영남당이 높고 예. 그다음에 50대 이상이 65% 상회한다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 쪽에 좀 이른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그거의 관건은 홍준표 후보가 1,500명씩 4개 여론조사 회사를 가지고 6,000명을 샘플로 해서 50%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격차를 벌려내느냐의 관건이지 이미 저는 약간 당심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게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당심은 이게 책임당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에요. 그 지난번에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될 때 예. 물론 지금 똑같은 구조로 투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도 책임당원의 비율이 있었고 어떤 선거 그 투표 방식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 측이 대부분 장담했었습니다. 승리를.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7대3, 8대2 승리까지 점치더라고요. 결국은 민심의 변화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기존의 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노쇠한 정당 구조에서 50대, 60대가 중심이 되는 당원 구조에서 소위 2030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렴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당일날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나경원 후보 측은 당신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저는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야당 지지자들의 높은 정권 교체 열기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투표율이 한 65% 가까이 육박한다면 저는 결국은 당심이 민심으로 수렴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 그렇다면은 비록 당심에서 지금 후발 쫓아가는 홍준표 후보 입장이지만 일반 민심에서 앞선 흐름을 바탕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저는 제가 동의하면서도 이제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지금 첫날에 45% 상회했다는 거는 서버가 터질 정도로 몰렸다는 거는 양쪽 지지층이 총집결했다는 그렇죠. 얘기란 말입니다. 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총량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유리한 지형에 있는 연령대와 지역에 그러면 같이 몰렸으면은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자기 깔고 있는 지지층이 두터운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저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 간극을 저는 어쨌든 일반 여론조사, 일반 민심 선거에서 당심을 조금 더 압도할 만한 데이터를 그 결과를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양쪽이 총집결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총량은 아무래도 좀 그 윤석열 후보 쪽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지금까지 나오는 조사를 보면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고 일반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대5로 가잖아요. 네.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국면인 것은 맞다고 봐야죠. 단순 구도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 그다음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거는 결국은 추세다. 추세가 어느 후보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느냐. 예. 누가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그 쫓아가는 변곡점이 언제일지 저는 그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당원 투표가 마감이고 나머지는 ARS로 하잖아요. 하죠. 그럼 이제 이 결과가 이제 3일, 4일 돌아가는 일반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무언가 거기 그 여론조사에서 지난 오세훈 안철수 때도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때 민심들이 확실하게 움직인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응답률이 높아져요. 그거는 만약 응답률이 매우 높다면 저는 그건 또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한 신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봅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 예상이 하기야 뭐 케인스도 주식 투자 실패했다든가 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혹시 안철수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본인이 어제로 날짜를 잡은 게 단순히 11월 1일 첫날이라는 것 때문에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내 출마 선언이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고려는 없었을까요? 고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정치인이 어떤 날짜, 자기의 행동과 메시지에도 다 전략적 고려를 하는데 출마 선언에 대한 날짜 고려가 없었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걸로 봐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택일 뭐 이러고저러 택일들을 하고 혹은 국힘 경선 이후에 할 것인가까지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힘 경선 이후에 하게 되면은 사실은 분열로 또 이렇게 치환될 수 있는 프레임이 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11일 1일을 본 거는 뭐냐.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안 될 경우. 예. 제가 보기에 그 둘의 또 융합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 이게 않죠.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예. 이게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한쪽을 흡수하기 위해서 한 닷새간의 시간을 두는 그런 텀 전략도 저는 고려됐을 거로 보고 그것이 이제 본인이 지금 나오는 5에서 9% 적게는 5, 많게는 9까지 나온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 생각하고 1위를 택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계남 평론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 굳이 따져 본다면 그동안의 토론 과정에서는 유승민 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대표 가정으로 해서 했을 때 좀 우호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만나기도 하고 뭐 밥도 먹는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김종인 위원장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 돕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안 좋아하는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 거 변수 안 되겠어요? 저는 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이삭줍기인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느 후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과연 홍준표 후보에게 또는 윤석열 후보에게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뭐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11월 1일 국민의힘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화되는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이후 선거까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출마 선언에서 좀 더 국민들 앞에 진솔한 반성과 뭐 사과 또는 내가 왜 대선에 출마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명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더라면 예.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최수영 평론가 네. 저는 어제 출마 선언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와닿았어요. 내가 그동안 몸에 안 맞는 네, 옷을 네. 입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성찰. 네. 그 부분은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해서 다시 안철수의 기본 생각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9년이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제가 의문이나 어쨌든 그 출마 선언에서 보는 본인이 이번에 대선이 정말 비호감의 대선이라면 나도 비호감 지수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실종돼 있고 정책이 실종돼 있다면 이 부분으로 평가받겠다 한 건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행 헌법상 사실은 중간 평가 같은 게 사실 말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기존 판을 스윙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그런 절박함도 일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완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완주 가능성은 11월에 판단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11월 말에 찍으면은 예. 저는 사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쳇말로 예. 시중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단일화하러 나온 후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걸 얼마나 떨쳐낼 수 있을 거냐. 결국은 지지율 그다음에 본인의 출마 명분이겠죠. 근데 뭐 쉽게 완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오늘 시사 1번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시사 1번지 문 다시 열겠습니다. 바로 이곳 시사 1번지에서 다시 만나요.